지금부터 2021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온라인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김은정입니다. 매년 많은 국민들과 연구자분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하여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하게 된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1부에서는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된 산학연 전문가 패널분들의 토론을 들으시고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이어 2부에서는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기술 분야를 선택하여 세부 투자 방향을 들으시고 마찬가지로 질의응답 및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김성수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상황이 만큼 준비된 원고를 충실하게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성수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삶과 경제가 위협받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과기정통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새롭게 준비하였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진 만큼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일부 토론을 이끌어 주실 이신두 서울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패널 여러분, 그리고 2부 심층 토론을 준비하신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18% 확대된 24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연구개발 예산 20조 원 시대를 연 지 불과 1년 만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하강 압력이 커지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의 발생으로 기존과 같은 확장적인 재정 투자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 년간 과학기술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듯이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한정된 R&D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혁신본부에서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을 어느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을지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의 배분 조정의 기본이 되는 투자 방향안에 대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공청회가 정부와 연구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산학연의 역량을 한데 모음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박수 치시면 어떨까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선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김상선입니다. 오늘 2021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혁신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R&D 예산이 어느 때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해서
24조 2천억이 됐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 R&D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24조 2천억이라는 것이 어떤 규모인가 보면은 미국의 국립 보건연구원 NIH 예산이 한 1년에 한 4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아마 1년에 한 20조를 쓴다고 보면 국가 R&D 예산 24조 2천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것만은 아닙니다. 이 30개 부처가 지금 참여하는 R&D인데요.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동시에 이제 과학계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24조 2천억에 대해서 세계적인 성과로 답을 내느냐, 이게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R&D 전 단계에 걸쳐서 기획 단계라든가 또 연구 수행 단계라든가 성과 확산 단계 다 중요하지요.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기획 단계에서 어떻게 기획, 배분,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그리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 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배분 활용함으로 해서 정말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 체감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2021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 및 기준안 설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업이 이제 R&D 역량이 대폭 신장이 됐기 때문에 국가 R&D가 과연 기업과 어떤 연계 협력 체계로 가져가야 되는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30여 개 부처가 참여함에 따라서 부처 간에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경제 성장 이런 쪽에 중점을 두었다면은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어떤 삶의 질 문제라든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지구촌 문제라든가 또 거대 과학이라든가 거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갈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과학기술계에서 어떻게 갈등 해소를 위해서 기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뭐 지방 글로벌 역량 강화라든가 국제 협력이라든가 너무나 이 과학기술에 손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투자 방향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우리 자원 배분을 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참여해 주신 전문가님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면 저희 그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나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전략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협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 조정과 편성의 기본이 될 21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듣는 순서입니다. 발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도영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장 최도영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 및 기준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먼저 정책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2021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투자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 여건 분석입니다. 무역 분쟁, 성장세 둔화 지속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은 지속되어 세계 경제 하향세는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입니다.
미국, 동일 등 주요국은 신시장 선점을 위한 혁신적 산업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제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체질 개선을 시도하는 등 신산업 분야의 경제, 산업 구조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신기후 체제 도래, 미세 플라스틱 문제, 정보보호, 코로나19 등 환경, 건강, 안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고령화 심화 및 인구 감소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술 측면에서는 혁신적 기술에 의한 산업 성장의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국가 차원의 이기 관리를 위해서도 핵심 원천 기술 자립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EU 등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이러한 경제, 사회 환경, 기술 변화를 고려하여 비전과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2020년도 정부 R&D 예산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러한 대내의 정책 여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핵심 주체 연구 역량 강화로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실현하고, 둘째, 다양한 국민 수요를 고려한 연구 개발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며, 셋째,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핵심 성장으로 경제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넷째, R&D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시스템을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입니다. 내년에는 핵심 주체의 연구 역량 강화, 과학기술로 경제성장 기반 확충,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의 3대 분야, 10대 중점 투자 방향과 투자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6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핵심 주체의 연구 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서 연구자 중심의 창의 도전적 연구 확대입니다. 22년까지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2.5조 원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구 투자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진연구자 전담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고 도전적 R&D에 적합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연구를 지원하여 정부 R&D의 도전 혁신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연구기관의 핵심 역량 강화입니다. 출연연, 직할연은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핵심 역량에 중점 투자하고, 국립연, 전문연은 공공연구기관 R&D 혁신 방안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기관별 이행 실적과 관련 예산의 연계를 검토하는 등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고유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과 중소기업 연구 역량 확충입니다. 지역 R&D는 지역별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 협력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지역 인재 양성 및 핵심 주체 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특구, 강소 특구를 통한 지자체 주도 기술 사업화 지원 및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등 지역별 혁신 플랫폼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R&D는 산학연 협력을 확대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식 및 수요 기반 지원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R&D 사업 지원 목적에 따라 유형별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형별 연계 가능 사업 및 부처 간 이어달리기 모델을 발굴해 중소기업 R&D의 부처 간 유형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력산업의 기술 자립 역량 강화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는 기술 수준, 수입 다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맞춤형으로 R&D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 기술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 상용화에 집중하고 기술 수준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테스트베드를 확충하여 국가 연구 인프라 및 융합 혁신 지원단 등을 통해 핵심 품목 중심의 신속한 R&D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AI, 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 활용과 산업 간 융합 활성화를 통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 군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하고 핵심 기술 축적을 통해 주력 산업 고부가가치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산업의 핵심 성장 가속화입니다. DNA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수집, 유통, 활용, 생태계 및 인프라를 지원하고 5G 융합 서비스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모듈 단말 개발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AI 분야 기초 연구를 확대하고 AI 융합 확산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 및 상용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비식별화, 재식별 방지 등 암호화 활용 기술 투자 확대를 통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3대 핵심 산업과 포스트 성장 동력 분야입니다. 먼저 바이오 헬스는 의약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중점 지원하고 미래차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 및 자율차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핵심 기술 IP를 확보하고 팹리스 기업의 전지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제 양성입니다. 소프트웨어, AI, 정보보호, 빅3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 성장 분야 전문인재 양성에 지속적 투자를 확대하고 포스닥의 자율적 연구 수행을 보장하며 산업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핵심 인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력 수급 전망을 기반으로 정책과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연구성과 학사 및 기술 사업화 창업 지원 강화입니다. 함께 달리기, 이어 달리기 등 역할 분담 및 연구개발 단계 등을 고려해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유망기술 발굴, 기술 거래 이전 등 기술 단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의 사업화 R&D뿐만 아니라 창업, 유망기술에 대한 후속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창업 역량 강화 및 창업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민의 안전한 삶 지원 강화입니다. 신변종 감염병 등에 대한 치료제, 범죄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부처 협력 R&D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신종 재난 및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고 범부처 협력 R&D를 지원하는 등 대형 복합 재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현장 요원 등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기존 연구 성과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 보급 확산에 대해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초미세먼지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장 대응형 R&D를 본격화하여 맑은 공기질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폐기물, 미세 플라스틱, 화학물질 제품 등 현안 해결 R&D 확대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열 번째, 국민 건강 및 생활 편익 증진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의료비 절감 R&D 지원 등 다양한 수요층의 건강 의료 대응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국민 수요에 기반하여 교통, 주거 분야의 생활 밀착형 이슈를 발굴하고 사회 환경 문제 해결 기술 지원 등 친환경 생활 경관 조성, 교통도시 문제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융합형 콘텐츠, 문화복지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 항유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대 분야 10대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투자 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처 협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부처 연구기관 간 협업사업을 통합해서 별도로 심의하고 협업을 유형화하여 실질적 부처 협업 이행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처 간 예산 전략 회의를 통해 부처 협업 이슈 사전 조정 및 주기적 관리 등 부처 협업에 대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조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목표 지향적 범부처 사업관리 강화입니다. 특정 현안 대응 및 공동 기술 개발 목표에 기반한 범부처 사업관리로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다부처 공동기획, 다부처 예타 사업 중심으로 목표 지향적 사업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부장 분야는 품목별 책임부처 지정과 특정 평가 연계 등을 통해 목표 지향적으로 사업관리를 촉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 현장 중심의 연구관리 제도 형착입니다. 국가 R&D의 도전성, 혁신성 제고와 다양한 정책 가치를 고려하여 에타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를 연구활동 지원 역량 평가로 개편하여 연구 지원 조직의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부처별 과제 지원 시스템과 연구자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유형별 맞춤형 평가 체제를 도입하고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R&D 투자 플랫폼 적용 확대 및 고도화입니다.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R&D 사업을 분야별로 통합해서 분석하여 부처 협업과 제도 개선을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배분 조정에 활용하겠습니다. 21년 예산에는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추가해서 R&D 투자 플랫폼 적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R&D 사업 매핑을 통해서 투자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 성숙도, 기술의 질적 수준, 민간 R&D 투자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필요 영역을 발굴하는 등 R&D 투자 플랫폼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투자 필요 영역, 제도,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점검 및 환류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 투자 평가 연계 강화입니다. 주요 정책의 이행 여부와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여 정책 이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개발 사업 기획 평가 관리 운영체계 점검을 통해서 기획 평가비 지원을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R&D 투자 효율화입니다. 19년 대비 대폭 증액된 정책 사업에 대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계속 사업과 20년 신규 사업으로 구분해서 심층 점검을 통해 집중 관리 대상 사업을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방향 및 기준, 투자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투자 기준입니다만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담당하는 쪽에서 수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산학연 언론계 전문가분들의 패널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패널분들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서울대학교 이신두 교수님이십니다. 단국대학교 나경환 교수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성주 박사님, 한국기계연구원 임현희 박사님, 아이뉴스 24의 최상국 기자님,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님, 아모그린텍 송용설 부사장님, 그리고 좀 전에 발표해 주신 최도용 과장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좌장이신 이신두 교수님의 진행하에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대단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 준비와 진행에 수고하신 우리 관계자 또 참석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 그 과기정통부 최도영 과장께서 발표한 21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의 주요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사실 과학기술의 우리가 역할을 보면 국가의 미래 그 혁신성장, 잠재력을 확충을 하고 그리고 주력 산업과 미래 신산업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환원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투자 방향 마련을 위해 패널분들을 비롯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생각하셨던 정책이나 의견을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은 과기정통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 안건에 반영하여 3월 12일에 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패널 여러분들께서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산업계, 학계, 언론계, 연구소 그리고 언론계 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성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2021년 R&D 전략 방향을 보면은 이제 3대 분야 10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주셨는데 좀 많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투자 방향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 주체적인 그러한 이제 그 주제가 논의된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향후 다가오는 미래 첨단 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융합이랑 창의력이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가 해야 될 일과 민간이 해야 될 일이 좀 뭔가 좀 이제는 좀 명쾌하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미래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저희가 예측을 해가면서 어떤 로드맵을 그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정부보다는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가 2021년에 R&D 방향성을 정하는데 좀 더 참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 그러려면은 정부가 해야 될 일과 민간이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결국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결국 그러려면은 기초 연구에 좀 더 많은 투자 관리가 이루어지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이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담겨져 있어서 상당히 이제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좀 세밀하게 보자면 그 기초 연구가 일반 국민 또는 산업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가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기초 연구가 산업에 다가오게 되고 그게 저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결국 그 부가가치를 국민들이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집중 지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산업화로 가기 위한 단계적인 접근의 로드맵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산업화가 되려면 지금 이제 아주 많은 그 분야에서 뭐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야에서 아주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는 이런 데이터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산업계가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 부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뭐 물론 바이오 데이터도 있기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초 연구에서 있는 R&D 데이터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지금 약간 부처 간에 산계돼서 모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이걸 활용하려고 한다면은 결국 다 많은 에너지 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좀 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토탈 플랫폼을 구축해놓고 거기에 그 토탈 플랫폼 구축하에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호환성 있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 구축에 좀 더 영향을 담아서 저희가 이런 기초 연구가 산업으로 넘나들게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아주 만연한 이런 미래 산업에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좀 정부와 민간 간의 역할 분담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세밀화하는 것이 좀 더 저희가 이 기본 방향을 실행하는 데 할 때 좀 당겨졌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송영설 암호 그린텍 부사장님께서 의견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모린텍 송용설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정부 R&D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이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는 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틀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주 그 사회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월급이 작았을 때는 이게 월급을 받기만 하고 나면 이렇게 정말 머리를 굴려서 써도 이렇게 모자란지 모르겠습니다. 늘상 정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이거에만 골몰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고요. 제가 월급이 조금 더 늘면서 이제 보통처럼 삶의 질을 또 좀 이제 좀 생각하게 되었고 월급이 조금 더 많아졌을 때 하는 것들은 이제 그 월급 중에서 일부를 뚝 띄어서 정말 나의 삶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내가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제 삶이 이렇게 연결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R&D 예산이 2011년에 14조 9조 원에서 2018년에 19조 7천억 원으로 늘었고요. 7년간 4.8조 원 늘었습니다. 2019년에 20.5조, 20년에 24.2조고 제가 볼 때 조만간 30조에 도달하는 그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게 GDP 대비해서 4에서 한 5% 정도로 해서 세계 최상위 수준이고요. 절대 금액으로도 세계 상위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부 R&D 예산의 증가율과 현재 증액된 금액을 고려하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큰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집안 살림살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조금씩 여유가 생기면서 질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사 증가는 당연하겠고요.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 정도의 증가를 저희가 생각하면 이제 그 큰 폭의 예산 증가에 따라서 조금 더 나아가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전략적인 관심과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이제는 부처별로 R&D 예산이 얼마냐 하는 통계를 늘상 내는 거에서 떠나서 정말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이 얼마고 그 비중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좀 큰 틀에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연구의 내용이나 효율성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저는 그 잘 알고 있고 잘하는 방향으로 잘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런 여건을 좀 더 조성하는데 좀 더 여건을 좀 중점을 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미래 국가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 하는 관점에 전략과 전술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좀 이제는 공공성을 더욱더 확보하고 미래에 나타날 사회 경제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래 신산업의 전망과 이런 속에서 어떻게 그 미래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일들, 또 글로벌 그 협력을 어떻게 강화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일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들의 어떤 창립, 그 설립 미션에 따라서 얼만큼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더 그 정부의 R&D 투자에 대한
전략과 방향이 세워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너무 애써서 잘 준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런 미래 전략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그 방향 제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더 많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그 투자 방향 및 그 의견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산업계 두 분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 학계 쪽의 말씀을 조금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나경원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단국대학교의 나경원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변화의 속도가 뭐 엄청나게 좀 빨라졌고요. 뭐 그런 어떤 기술 환경적인 변화나 또 여러 가지 세계 경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좀 전에 두 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기존의 소위 추격형 R&D 체제의 어떤 탈피, 또 새로운 어떤 선진형 R&D 체제의 전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진형 R&D 체제에서 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여기 그 오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협업과 자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2021년도 투자 방향에 대한 기본 큰 틀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그 스코어를 잡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는 사실 굉장히 개별 사업이나 개별 부처의 단위에서의 어떤 성과를 내는 소위 부분 최적화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성과들을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성과 전체 최적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처 혁신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부처 간의 R&D 정책이나 사업이나 또는 성과가 잘 이렇게 얼라이먼트를 갖는 그런 체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정말 국가 R&D 예산을 통한 궁극적인 어떤 얻고자 하는 성과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방향 중심의 동시다발적인 혁신이 가능하고 또 과학기술 투자의 성과 제고가 보다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잠깐 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투자 방향을 수립하는데 이 부처와의 이렇게 소통 또 협력 체제를 이렇게 많이 강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혁신본부 차원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좋은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발표하신 이제 투자 기본 방향의 이 혁신 주체 역량 강화, 또 경제 성장 기반 확충, 또 삶의 질 향상, 굉장히 뭐 중요한 키워드를 잘 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투자 방향은 잘 되었다 이렇게 보고 세부 중점 투자 방향 중에서도 특히 그 R&D 혁신 주체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주체 역량 강화 부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역 주도형 R&D 체계 수립이라든지 또 R&D의 도전성, 혁신성을 강화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또 혁신 주체 간의 새로운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측면에서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 예상은 뭐 상당히 어렵게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19일 날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이 무역 긴장이 앞으로 재고조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코로나19의 확산 또 다자주의의 후퇴 등으로 글로벌 경제 회복이 회복을 막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성장이 평균치 이하로 저조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과학 기술을 통한 경제 성장 기반의 확충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 방향의 중점 방향으로 이걸 잘
제시를 한 것 같고, 이러한 그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민간 R&D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기업 R&D, 기업 주도 R&D에 대한 성과 제고가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되는데, 이 기업 R&D의 특성, 민간 R&D의 특성은 정부 R&D 특성하고 상당 부분 다르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르다는 점을 아주 세심하게 살펴서 민간의 성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나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민간은 굉장히 속도 R&D의 속도성을 굉장히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업 스스로 개발하면 돈이 있고 인력이 있어서 개발하면 뭐 한 6개월 만에 할 거를 이게 이제 정부 R&D를 하면은 뭐 1년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게 뭐 기획부터 선정, 물론 이제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잘 선정을 하고 낭비가 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뭐 프로세스 상의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획기적으로 민간 R&D 부분에서의 어떤 R&D 전체 프로세스의 속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중복성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중복성은 사실 기업은 같은 제품을 생산을 해도 전혀 다른 공정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사실 똑같은 기업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기업의 경쟁력은 차별화된 어떤 공정, 기술력을 갖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경쟁력을 얻어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정 부분 그 기업 R&D에 있어서는 중복성 문제 같은 것도 한번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기업 R&D의 특성 같은 거를 좀 잘 반영하는, 지금 이제 우리가 국가 연구개발 공동관리 규정으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영리 기관의 R&D하고 기업 R&D가 공동관리 규정에서 좀 차별성이 좀 이렇게 나와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 기반을 확충한다는 그런 목표를 훨씬 잘 달성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촉발된 이제 그 일본 수출 규제로부터 촉발된 이 소부장 문제가 있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는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뭐 소부장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아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서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부장이라는 게 단기적인 우리의 어떤 그런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대응, 이런 것도 그걸 통해서 이제 극복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소재 부품 장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 기술의 역량에 따라서 경쟁력이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소부장 문제를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R&D 어떤 투자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좀 획기적으로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소부장 분야에 이제 아주 기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제조 기반 기술들, 우리가 이제 뿌리 산업이라고 얘기도 하는 이런 어떤 공정 기술에 대한 투자라든지, 또 산업 기초나 산업 원천 뭐 이런 우리 지금 뭐 진동 기술, 소음 기술 이런 거 연구하는 데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독일에 굉장히 많은 프라운호퍼나 뭐 이렇게 연구 기관들이 있지만, 이런 뭐 소음이나 진동을 뭐 수십 년째 연구하는 그런 연구 그룹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결국 독일의 제조업의 경쟁력이고 소부장의 경쟁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소부장 문제를 정말 근본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투자가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분야 다 짚어주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사실 우리 R&D 정책의 아주 전문가이시고, 지금 현재 과기장통부 정책자문위원도 맡고 계시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또 심의위원이신 우리 홍성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홍성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계를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딱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수를 분위기가 유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또 좌장님께서 이제 과도하게 칭찬을 소개를 해주셔서 더욱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쉽게 어떤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한 가지는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온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에서 이제까지 가장 큰 성공적인 정책이 뭘까라고 보면 이게 진짜 단연코 1순위로 우리가 R&D 예산이 집계된 이래 단 한 번도 예산 감소가 있지 아니하고 꾸준히 증액 예산을 만들어 왔다라는 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과학계하고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대단히 큰 전폭적인 신뢰를 내년 보내주고 계신다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말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 이 얘기를 좀 저는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라기보다는 제도나 시스템 분야 쪽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시스템 고도화와 관련된 몇 가지 제언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R&D 투자에서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풀기 위해 다른 나라 얘기를 좀 먼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발표에도 있는데요. 한 8페이지, 9페이지 정도의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어떤 동향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제 미국의 R&D 투자의 우선순위가 트럼프 대통령 이후 굉장히 현격하게 바뀌어 오고 있구나라는 점입니다. 일단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으로 기억하는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많이 나실 거예요. 건강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스템 교육 이런 쪽에 대단히 방점이 주어져 있었고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가 있었음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신 이후에는 국가 안보 그리고 이제 산업 이런 쪽으로 우선순위가 굉장히 바뀌었고 그 바뀐 추세가 올해 내년에도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정치적 리더십이나 아젠다가 국가 R&D의 투자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을 사실은 좀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 과학계의 입장이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도 예측이 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일본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이런 내용들을 이제 추적 조사를 했을 때 2000년대 초중반 혹은 동일본 대진이 일어난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과학기술의 어떤 지식으로서의 과학기술 그 자체의 우수성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강력한 정책 흐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과학기술의 어떤 좀 사회경제적인 책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추세가 강조가 됐는데 아베 내각이 이제 들어선 2012년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베 총리께서 일본의 잃어버린 경제 20년에 대한 회복 이것들을 이제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소사이어티 5.0으로 얘기되는 슈퍼 스마트 소사이어티 정책은 그야말로 이제 R&D 정책의 방향을 미션 중심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미국이나 일본의 어떤 추세에 비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R&D 투자 방향 내지는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이라는 거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과학계의 자율성이나 과학계의 어떤 그런 주도권 이런 것들을 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명확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서 한 1, 2년 사이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일 텐데
여하간 현재 과학기술계에 이런 어떤 좀 자율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주어진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투자 방향에서도 첫 번째 꼭지가 혁신 주체 역량 강화 쪽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연구자 주도 혹은 그 연구계의 곳곳에 어떤 역량과 기반을 확충한다는 게 정부의 1순위적인 방침이다라는 점이 다른 나라에 비한다면 한국 과학계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그 좋은 그 상황, 상대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음번으로는 투자 시스템 고도화하고 관련이 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나라들 혹은 다른 시기에 비해. 그러니까 경제 사회적으로 드라이브를 막 거는 시기에는 우리가 내부적인 개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 텐데 지금처럼 상대적 자율성이 주어진 시기라면 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한 4가지 정도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R&D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연구자나 기업이나 이런 어떤 그 R&D 수혜 그 계층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대체 신규 사업의 기회가 있을까? 이런 게 하나의 질문일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 정도 규모가 열릴까? 올해 얼마만큼이 일몰되고 내년에는 얼마만큼이 새롭게 열릴까? 증액 예산이 있을까? 혹은 세수 감소로 이게 예산이 줄어들 것 같은데 예산이 더 빡빡해지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이제 차차 좀 준비를 해서 답을 준비를 해서 차년도 혹은 후년도에 투자 방향 설명회 때는 집어넣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송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 R&D 예산의 어떤 총량적인 원칙이 뭘까라는 게 늘 궁금한 내용일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24조 원은 어떻게 배분돼서 쓰일까? 그러니까 기초응용 개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략 3대 4대 3이나 3대 3대 4 정도로 쓰이는 그런 구분이 아마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한 건 24조 원 중에 단기 대응적인 R&D는 어느 정도 쓰이고 중장기적인 미래 대응적인 부문은 몇 대 몇으로 쓰일까? 혹은 개인에 대한 어떤 그랜트성 지원과 그 다음에 이제 미션형 계약 연구는 몇 대 몇 정도로다가 쓰일까? 이런 것들이 아마 좀 근본적인 궁금증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설명이 향후에 좀 추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R&D 예산의 그 유연성, 그러니까 유연한 재분배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올해 만약에 뭐 중기부 또는 산업부의 예산 중에 한 2천억 원이 일몰이 된다면 그 돈의 신규 기획이 그냥 자동으로 중기부 또는 산업부의 내년도 차년도 2천억 원으로 자동으로 그 가는 게 아니라 그 2천억 원이 그냥 총량 차원에서 과기혁신본부의 어떤 그 체계 안에 흡수가 되고 그것이 혁신본부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여러 부처로 재분배되는 그런 유연한 재정 운용의 원칙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네 번째 마지막 말씀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실 얘기일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소부장 사태가 터지고 올해 그 코비드 19 문제로다가 국민들께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어떤 사회적 이슈 혹은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이슈에 대응하는 우리의 시스템 또는 제도가 사실 그렇게 유연하거나 신속하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소부장 사태가 터졌을 때 정부는 최선의 방어와 대응을 했지만 그 예산을 확보하고 그 운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년도에 기획된 예산으로 올해 터지는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체계가 현재 대한민국 재정운용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 질문을 우리 R&D에서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연구 현장에도 사실 관련이 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기획한 사업과 우리 그 해야 될 일들, 과업들이 있는데 올해 터진 어떤 문제에 연구자가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혁신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현재의 문제를 풀겠다고 달려들면 왜 작년에 기획한 거 안 했어? 라는 감사의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현장 연구자들이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이런 어떤 제도적인 한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시 운영 체계하고 좀 비껴나는 다른 비상 운영 체계에서의 R&D 운영 전략을 별도로 구축을 하고 운용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예, 말씀드리는 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연구소의 국출연연의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아마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우리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자연모사 연구실장님이신 이면희 박사님 의견을 실제 연구 현장에서 좀 관점에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계연구원 임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앞에서 다른 패널 분들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네, 지금 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연구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최도영 과장님이 발표해주신 내용을 보면 사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 투자 전략이 사실 한 사람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전문가들과 그러니까 연구자들과 그다음에 또 각 부처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매서 나온 투자 전략이라 어느 하나 빈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대로만 된다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저희가 투자 전략을 만드는 이유는 사실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는 계속 투자 전략을 만들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아까 홍성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때는 기후가 중요했다가 지금 트럼프 때는 또 바뀌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가 이제는 조금 길게 볼 때가 됐기 때문에 사실 한 정부에서 뭐를 좀 더 강조하고 다른 정부에서 뭘 좀 강조하더라도 우리 과학기술은 그럴 때 강조할 때 이렇게 달라붙어서 도와줄 수 있는 기반이 사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투자라는 건 저는 투트랙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100% 몰빵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몇 대 몇이 가장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5대5 적어도 5대5로 5 정도는 계속 안정적으로 아까 이제 수요 예측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수요 예측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다들 공무원 왜 되고 싶어 하는지 아시잖아요. 한국인의 이 특성이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는 특성이고 저희 현장에서 진짜 일을 하는 연구자들도 어차피 한국인이다 보니까 안정성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근데 투자 전략이 엄청나게 바뀌어가지고 예산이 획획 바뀌고 올해는 이거에 많이 들어가고 내년에는 저거에 가기 때문에 그것만 돈이 왕창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기반 기술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 정도는 그냥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기반 기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뿌려주시고 한 반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어차피 모든 걸 키울 수는 없고 그때에 따라서 시적정하게 뭔가를 더 투자를 많이 해서 키워야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투자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일종의 코로나를 대비하는 백신이 나온다는 거는 보험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병이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이건 지금 근데 이 사태가 터져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손실이 심한데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그냥 묻지만 투자를 해서 사실 누군가가 연구를 하고 있었다면 됐을 텐데 당장 기술료 되는 연구, 돈 되는 연구하라고 하시니까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은 되게 평가가 저평가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 투자 전략에 따라서 연구자들이 움직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 정도는 묵묵하게 일을 하시고 반 정도는 시기적절하게 투자 전략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틀을 결국은 정부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또 연구자들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는 출연연을 대표해서 아마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서요. 출연연 같은 곳이 그 보험에 필요한 연구를 해야 되는 곳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긴 안목을 갖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당장 달려들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을 갖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야겠다. 그런 투자 전략도 좀 그렇게 마련이 돼서 안정적인 좀 연구자들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굉장히 많은 투자 전략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일단 부처 간 협업이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혁신본부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지금 30개 부처에서 R&D를 하다 보니 아까 이제 중복 연구가 가능도 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부지런해서 중복 연구를 너무 열심히들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다들 가만히 계시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너무 부지런하다 보니 각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너무 여기저기서 중복된 연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잡을 곳은 혁신본부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부처 간 협업 사실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투자 전략 설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당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잘 세워진 정책이나 전략이 현장에 착근이 돼야 뭔가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홍성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부가 굉장히 자유도를 주고 기초연구도 확대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수가 많이 늘었고 눈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는 아직도 연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괴리가 왜 있을까? 이게 이제 1년에 해결될 일은 아닐 텐데 결국은 그 괴리를 줄이는 일을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것만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별법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연구자들이 뭔가 변했네, 좀 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네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부처의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RCMS와 이지바로로 합하고 뭐 여러 가지 연구의 효율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법으로 규정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근거 없이 움직이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아직 그게 착근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법이 좀 빨리 통과를 해서 다른 분들이 법을 근거로 좀 신뢰를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의 문제 느끼는 점 아마 많이 참고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언론 이제 관점, 즉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수긍할 수 있고 했을 때 어려운 점, 뭐 그런 의견을 좀 우리 최승국 기자님한테서 우리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뉴스14 최상국 기자입니다. 기자들은 항상 토론회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앞에서 하실 말씀 다 하신 다음에 이제 할 말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 이제 과학기술계에 계시거나 아니면 R&D 예산과 관련되신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학기술계 바깥에 이제 문외한으로서 국민의 시각에서 잠깐 그 흠 잡을 데 없지만 그래도 사소한 흠을 하나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오늘 저기 3대 분야 10대 중점 투자 방향 중에 제 1번이기도 하고 전체 오늘 투자 방향 및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금액이 쓰여 있는 부분이 1번에 1번 2022년까지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2배 확대한다는 거. 이건 뭐 2016년에 정해진 거니까 계속 같은 그 숫자를 계속 반복하는 건데요. 이거 볼 때마다 이제 제가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그 지인하고 이렇게 저녁을 먹다가 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2배를 늘리는데 정말 잘하는 짓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닌데 그게 그 뜻이 아닐 텐데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신문에 다 나온 얘기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게 22년까지 연구자 중심의 창의 도전적 연구 확대, 그리고 때로 뭐 연구자 중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연구자 주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초연구 사업 예산을 2배 확대한다는 걸 줄여서 얘기할 때는 이제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 이렇게 줄였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연구자 중심이라면 기자들도 기사 쓸 때 앞에 있는 연구자 중심, 연구자 주도 이런 말은 좀 뭔가 미사여구처럼 느껴지고 형용사처럼 느껴서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정책 용어상의 이제 그냥 기초 연구 사업이 아니라 연구자 중심의 기초 연구 사업은 자유 공모형 과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과기부의 그 기초 연구 사업, 집단 연구 지원 사업, 교육부의 이공학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의 기초 연구 사업 네 가지를 묶어 사는 것이다라고 구구절절히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사 쓸 때 그걸 구구절절히 또는 설명할 때 구구절절히 말을 못하니까 한 줄로 줄이면 기초 연구 2배 확대가 되는데, 그거 이제 기초 연구라는 정책 용어랑 일반적 상식적인 기초 과학이라는 일반 상식 용어랑 또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게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를 2배를 늘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그 오늘 주관 기관인 키스텝에서 작성하신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를 보고 왔는데요. 보니까 그 키스텝에서 분류한 그 그러니까 연구 개발 단계별 집행 현황, 그러니까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개발 연구 세 가지로 구분해. 뭐 TRL 단계로 구분을 하기도 하셨을 테고, 또 뭐 연구자들이 과제 제안서 낼 때 쓴 뭐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개발 연구의 세 가지로 나눠서 봤을 때의 예산은 2018년이 4조 4,651억 원으로서 2017년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기초 연구 예산 비중이. 근데 실제로 언론에서나 국민들이 기초 연구 예산이 2배가 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연구자 중심의 창의 도전적 연구 확대라는 아젠다랑 연구 정책 방향이 다 옳고 동의하고, 혁신본부에서 하시는 말씀을 다 동의하는 편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용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결국은 그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특히나 이제 작년에 그 R&D 예산이 20조를 넘고 올해 뭐 폭발적으로 18%의 예산 증가율이 생기면서 과기계 내부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온 말이 이제 20조 시대, 24조 시대, 30조 시대에 성과가 못 내고 있는 것에 대한 계속 자기 반성적 발언, 또는 이거 이렇게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걸 성과를 못 내면 어떡하나라는 조바심, 뭐 이런 것이 자꾸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그 정책 홍보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서 용어부터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키스텝이나 스태피에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초연구 사업을 응용과 개발과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이게 이렇게 그 기초연구 예산이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책 싱크탱크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게 실제 용어와 그 내용이 외형과 내포가 일치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덧붙이면 이제 그 연구자 조도 기초연구 사업 중에서 그 아까 제 지인이 생각했던 제가 기초과학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묻더니 그 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리학, 생물학, 화학, 지구과학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찾아보니까 이제 그 5대 기초연구 물리학, 수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화학이 우리나라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2%. 그리고 기초연구 사업 중에서도 3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공학이나 뭐 그런 쪽이라는 얘기죠. 응용 쪽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기초연구 사업에는 철학, 윤리학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그 용어의 오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가지 드리고요. 두 번째 또 해도 됩니까? 아니, 그 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R&D 예산이 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그 궁금증 중에 이제 이런 그 용어적인 좀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 외에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 많은 부분들이 그 이제 의구심을 많이 갖지요. 특히 이제 작년에 특히 소부장 때부터 예산이 크게 늘면서 저 예산은 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다 어디 가고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비근한 예로 지난주에 그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도 이제 또 나왔는데, 이제 뭐 소부장을 연내 자립하겠다는 얘기뿐만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뭐 CNC 공작기계를 갖다가 2024년까지 818억 원을 투입해서 국산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기계연구원 박사님도 나와 계신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제가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한 90년대 초반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0년 동안 한국 환학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산업부 자료만 93% 돼 있는데, 한국 환학이 아니고 환학이 30년 전에도 환학이 90%였어요, 시장 점유율이. 그러니까 그동안 30년 동안 한 건 다 어디 가고 또 R&D를 하려고 하느냐.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들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이게 R&D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시장 점유율이 90% 넘어가는 품목을 국산 대체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R&D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 다른 문제들이 있고 한데 그거를 R&D에 떠넘기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R&D로 위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R&D 예산에서 과연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그 환하게 CNC를 갖다 국산한다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국산하겠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잖아요. 이게 시장에서 다 안 쓰고 있고 아무리 국산해서 갖다 줘도 그 20년 전에도 제가 보니까 제가 쓴 기사인데 그 전국 공고에다가 국산 CNC 장치 보급해가지고 공고생들부터 미리 그냥 국산 쓰게 만들어서 교육시킨다는 대책도 20년 전에도 나왔고요. 그럼에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R&D가 아닌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 R&D 예산 수립하실 때 물론 소부장 대책에는 R&D뿐만 아니고 정책금융까지 다 포함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긴 하지만 오늘 R&D 예산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6분 전문가 고견을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그 6분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제가 느낀 얘기를 또 조금 드리고 바로 우리 여기 지금 질문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공통 분야에. 그래서 토의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정리를 좀 해보면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기초연구에서 산업화로 갈 때까지의 그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내용들이 로드맵이 정말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산업 쪽에 지금 부처 간에 웬갓 데이터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걸로 인프라 구축을 좀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 세 가지로 아마 요약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영솔 위원님 이제 큰 방향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토막토막 이 잘라진 어떤 분야별 아까 3개 우리가 뭐 10대 분야 뭐 이런 관점보다는 이제는 미래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어떻게 확보를 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어떻게 갈 거며 단순하게 부처별 예산 얼마가 증가를 했고 이런 관점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미래 사회가 직면할 뭐 경제적 이슈도 있을 거고 사회적 이슈도 있을 거고 뭐 요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뭐 감염병이 될 수도 있겠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글로벌 협력이나 있던 공공 쪽 이런 쪽에 아마 조금 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는 참 많은 이제 그 R&D의 경험이 있으시고 또 기관장도 하셔서 그런지 이게 똑같은 얘기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으로서 협업과 자율의 최적화보다는 좀 더 전체적으로 국가 틀에서 아마 조금 전에 우리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는 거의 아마 상당히 같은 그 궤를 달리하는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부처별 R&D의 토막토막 쪼개진 것보다는 혁신 본부 중심으로 큰 틀에서 국가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아마 우리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많은 경험을 하셔서 그런지 우리 기업 측면에서 정부 역할이 도대체 뭐냐?
그 기업 주도로 R&D 성과가 나왔을 때는 경제 성장이 되고 국민들한테 눈에 보이는데 이 기초 연구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초 연구를 했을 때 국가적으로 논문이 우리가 몇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노벨상 받은 것도 또 아니고 이게 눈에 확실히 보이는 아마 기업 R&D의 문제를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기업 안에서도 기업 R&D의 그 중복성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아까 최상국 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재 부품 장비에 신속한 대응하기는 굉장히 잘했는데 획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정말 그게 산업으로서 기반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갔을 거냐. 국산화는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90%뭐 항상 그렇게 30년 동안 그래 왔는데 지금 이런 막상 닥쳤을 때 그거는 그럼 무슨 문제냐. 그건 조금 이따 나중에 최 의원님 말씀하신 걸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핵심으로 나 의원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홍성조 의원님에서 과학기술 정책 관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예산 정액을 한 번도 감소가 하지 않고 왔을 때 야 이건 국민들이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도 했고 또 이 깎이지도 않고 계속 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관점인데 그럼 이 많은 예산을 갖고 해외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가 바뀌면서 우선순위도 바뀌고 또 사회적이나 정치적 어떤 뭐 나름대로의 글로벌한 트렌드에 맞춰 갖고 가는 건 좋은데 투자 시스템에서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예산은 확보됐고 항상 넣는 거고 아마 그게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상대적으로 자율성 관점, 뭐 단기, 중장기 이런 관점에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R&D 예산이 우리가 뭔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뭐 전가하는 거는 맞는데 아마 분야별로는 지금 요 문제는 아마 우리 저 이면희 의원님랑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내 분야에 혹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앞으로 예산이 계속 가다가 정부가 바뀌든 아니면 뭐가 바뀌면 그 예산은 줄고 나머지 또 이렇게 오고 아마 이런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총량적인 예산 관점에서 이제 배분의 문제를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럼 R&D 예산 배분에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아마 가장 저도 와닿는 게 뭐냐면 전년도 그 지금 올해 예산은 전년도에 벌써 결정이 돼 있는데 갑자기 소부장처럼 어떤 이 대내외 환경 변화로 해서 일어났을 때 그 예산을 어디서 갖다 써야 되냐 얘기죠. 그러면 추경 예산으로 가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예산의 배분의 문제, 당해년도와 전년도 그런 문제가 아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출연령 관점에서 현장에서 이제 느낌이 아마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반이 되는 장기적으로 출연료의 미션에 맞게끔 정말 안정적으로 예산이 가야 되는 부분과 또 하나는 그때의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시적절하게 가야 되는 예산들이 확보가 돼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은 계속 가야 되는 거고 하나는 시적절하게 그때의 상황에 맞춰 갖고 가야 되는 예산의 이 배분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쪽이 대단히 중요하다.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뭐 연구자 중심 뭐 얘기를 아무리 정책적으로 하더라도 현장에서 실험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현장 착근이 돼 있느냐 이 문제가 아마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인로나 제도적으로 관리 시스템, 저는 관리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연구비는 총액으로는 항상 증가했다고 하지만 연구비는 현장에서는 매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 얘기죠. 그게 아마 아까 우리 최 의원님이 보실 때 그 국민들이 볼 때 똑같을 거예요. 뭐 국산화 맨날 됐는데 왜 안 됐느냐. 그 근본적인 이 체계가 작년에 우리 혁신본부를 통해서 예산을 해서 국회에서 어프로를 받고 정액을 했고 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는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저도 과학기술자지만 참 뼈아픈 말씀을 우리가 최 의원님이 해주셨는데 과학기술자가 항상 이렇게 소통을 잘 못합니다. 너무 말이 어려워요. 표현이 용어들이 그나마 또 혼란까지 이제 줬다라고 해서 아까 지적을 해주신 게 기초연구 그럼 일단
기초과학으로 이제 사람들이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죠. 근데 기초 중에서도 정말 원천 기술 관점에서 원천 기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기초 연구에 포함을 할 거냐, 아니면 이거는 그래도 기술이니까 하고 빼버릴 거냐, 과학과 기술 이렇게 이제 아마 그런 관점에서 기초 연구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기초 과학을 하는 분들은 예산이 늘었대는데 왜 없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소통의 문제가 하나가 있을 거고, 연구 현장에서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게 그렇지가 않다는 아마 지적을 하나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연 우리가 이제 산업계 관점에서 국산화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산업의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를 할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항상 얘기하는 국산화, 뭐 내재화, 뭐 이런 표현은 참 좋은데 실제로 됐느냐라는 문제가 꼭 R&D로 풀어야 될 문제냐? 그럼 R&D가 있어야 되지만 R&D를 이 활용을 하고 성과를 활용을 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결국 산업 생태계 문제하고 시장에 대한 문제가 사실 R&D의 이쪽은 국산화 관점에서의 R&D는 반영이 돼야 된다. 아마 이런 관점을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걸로 제가 요약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토론으로 가고 싶은 게, 저는 뭐 우리 위원님들이 벌써 말씀을 다 해주셔갖고 그거는 그냥 생략을 하고요. 매년 예산이 이렇게 규모로 증가가 되고 새로운 거를 포함을 하고 소부장도 있고 하는 거,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하는 이 최근에 그 국내외 매년이죠. 환경 변화를 잘 대응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 큰 방향은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3대 분야의 우리가 연구 역량 강화 문제 하나 하고, 경제 성장 기반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부분에 이제 10대 중점 투자 방향도 방향 자체는 합당하다. 이제 다만 제가 여전히 고민을 하는 것은 실제 정책 수요자 혹은 수혜자 입장에서 측면보다 항상 이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투입 지표, 과정 지표,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제시가 됐지, 전년도의 투자 성과가 뭐가 와서 잘된 점이 뭐며 미흡한 점이 뭔데,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는 설득력과 정말 어떻게 보면 정당성, 타당성, 또 평가 분석에서 차년도에 그러면 잘못된 점은 환류가 돼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없이 우리가 작년에 이만큼 넣었고요, 올해는 이만큼 넣습니다 라는 걸로 해서 정액이 됐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공급자 측면에서 성과 지표보다는 투입과 과정 지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로 가 있느냐, 이게 이제 제가 큰 관점에서 하나를 전체적으로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혁신 주체, 결국은 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연구할 혁신 주체, 연구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연구 역량이라는 거는 큰 틀에서 아까 우리 송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가 미래 성장 잠재력을 결국 확충한다 그랬으면, 결국은 대학에서 자생력 있는 우수한 인적 자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창의적 도전적 연구라는 거는 하나의 인적 자원을 우수하게 확충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연구 그 자체의 어떤 결과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럼 대학 연구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저도 교수지만 교수 연구의 수월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과연 그 수월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그만큼 수월성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연구자로서의 인력을 양성했느냐는 측면을 저는 더 많이 보고 싶다는 거죠. 교수 개개인의 한 사람의 연구자라서 국제연구소면 다르지만 대학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말 우수한 인력을 키워내는 걸로 연구라는 수단을 사용했을 뿐이지 연구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아니다라는 거, 그거를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학위를 받았는데 포스닥을 항상 해외로 가고 막 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이걸 출발을 몇 년 전에 시켰는데, 박사 후 학위자들이 사실은 하나의 스스로가 연구, 독립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5천만 원 줄 겁니다. 1년에. 그렇죠? 그거를 좀 더 1년이나 지속적으로 스스로 연구를 해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도 갈 수 있는 연구자들을 국제연구소에도 가서도 스스로 과제를 갖고 갈 수 있는 이 제도는 굉장히 잘 됐다고 저는 보는데, 이 연구비 규모와 기간들을 늘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요거는 조금 저희 소속 기관에서는 아마 뭐라고 그럴 텐데, 제가 느낄 때는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 대학의 연구비가 양극화가 정말로 심화되어 있어요. 이거 분명히 해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게, 저희 제자들도 그렇지만 지방대 이렇게 가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교수님들의 수준은 평준화가 됐습니다. 지방대 수도권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네이처나 뭐 NS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이언스셀 정도의 자매지 정도는 다 낼 정도로 우수한데, 본인이 가서 한 1, 2년 신진 연구자로서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대학원생이 없죠, 학교 지원 없죠, 연구비는 그 다음에 받기 점점 힘들죠 하면서 그분들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이 양극화가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아마 좀 해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측면에서 이렇게 하나 보면, 이제 국책연구소에 계시니까 알죠. 저는 미션에, 고유 미션에 국책연구소가 맞게끔 하는 안정적인 연구비를 50% 이렇게 확보하듯이, 제가 성과관리 계획을 내는 거와 기관장이 새로 부임을 하시면 성과관리 평가를 딱 하다 보면 기관의 미션보다는 새로 오는 기관장의 선호도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사업 구조가 막 개편이 되고 조정이 돼요. 저는 국책연구소의 장기적인 발전 관점에서는 이거는 뭔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뭐 몇 개 연구소 당장 제가 이제 들어옵니다. 유행 따라 갑자기 사업 구조가 개편이 되면 국책연구소가 장기적인 국가적인 정말 공공기술과 미래 역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기관 평가를 하다 보니까 눈에 너무 많이 보이더라. 그래서 연구 주체로서 공공기관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서 지역 R&D 시스템이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럼 중앙정부가 되든 지역이랑 그쪽에 역량을 높여가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을 갖고 그 예산에 지역에서 뭘 하고 싶다, 뭐 정치적인 이유가 됐든 어떤 이유가 됐건 들고 오면 그게 맞서 중앙에서 매칭 푼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연구 역량들을 스스로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 기반에 이제 보면 주력 산업하고 신산업 두 개를 나눠서, 주력 산업에서의 미래 기술에 대한 것들을 기업과 같이, 기업은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미래 기술이 될 건지 아닌지 아니면 투자를 안 합니다. 그거가 정부의 R&D가 마중물이 돼서 주력 산업의 그 다음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건 뭔가 이렇게 마중물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신산업 측면에서는 아까 데이터 3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표준화, 데이터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데이터도 필요한 데이터가 아니라 축적, 처리,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가 측면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거 여기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냥 산업 키우고 R&D 하겠다면 있지, 정말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국민들 간의 그 이해 상충 관계가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이제 제가 종합을 좀 저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을 하고요. 청중 질의 답변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보다는 지금 아마 공청회라 온라인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조금 토의를 하길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마 시간이 지금 2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질문이 크게 이 공통 부분에 저희들이 패널에서 공통으로 다뤄야 될 문제와, 그리고 ICT나 의료, 생명 쪽에 이제 있는 전문 분야가 있어, 전문 분야는 나중에 전문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게시판을 통해서 자유롭게 의견 이제 제시를 현재까지 온 게 공통 분야는 5개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께서 이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시간이 답변을 마치 못한 질문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제 받은 걸 아마 위원님들 아마 거기에 나와 있을 텐데 제가 좀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질문에 아마 그 발표 자료상으로 있는 거는 우리 최도영 과장님께서 아마 조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21쪽하고 23쪽에 그 혁신 인재 양성, 그리고 포스터닥 등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있는 내용들과 그 방안에 대해서 조금 그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게 그 공통 질문 분야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우리
그처 과장님께서 더 아마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분인데 23쪽에는 이제 신종재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주기적으로 이게 생겨나는 감염병 문제는 앞으로 생길 거라고 그러는데 과학기술 R&D 측면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이거에 대한 가버넌스는 앞으로 어떻게 갖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데 궁금하다. 이렇게 아마 왔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그 인재 관련해서 저 포스닥 중심의 연구단 뭐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에 아마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그 신종 재난 내지나 뭐 우리 감염병 이 문제에 대한 그 R&D는 어떻게 갈 건지 그거에 대한 글을 조금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토론하는 걸로 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 과장님 말씀하시죠. 네, 그 먼저 핵심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에 그 정부에서는 핵심 인재를 양성했던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AI 부분, 정보보호 부분 이런 쪽은 저희들이 이제 그 AI 대학원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 그 센터 인력 양성 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와 더불어서 우리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그 키우리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로 이제 새롭게 기획을 해서 포스닥 위주로 해서 그 기업과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일단 그 인재 양성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그 포스닥과 관련된 사업은 사실은 이제 크게 보게 되면은 그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학문 후속 세대 양성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쪽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박사 과정생도 있고 그다음에 포스닥 해외 국내 연수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키우리 사업이라는 그런 포스닥 양성 사업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그 신진 연구자 내년도 저 R&D 투자 방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신진 연구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겠다라는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 전염병 관련 신변종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거버넌스는 원래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더 그 현실적으로 해난 대응을 잘할 수 있는 그 과학기술 측면에서의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따로 별도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이 코로나19가 일부 진정이 되면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새롭게 좀 한번 그 발표를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단계별로 좀 저희들이 과학기술 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담겨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좀 발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그 혁신 인재 관점은 4차 산업혁명 대응해서 AI 데이터 전문 대학원을 설립을 해서 대학원생을 키우고 그리고 포스닥 관련해서는 우리 키우리 사업이 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아마 사업들이 있어서 실제로 아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그 연구재단을 통해서 아마 응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종 재난이나 우리 이런 그 감염병 대응은 이 현안 대응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지만 이 과학기술 측면에서 부처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아직은 확정된 건 없지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혹시 뭐 또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까 벌써 이미 그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도 나왔는데 소부장 분야의 미래 기술에 대한 정보 R&D 뭐 사업 구체적 방향 뭐 이런 걸 아마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나 의원님도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고 우리 그 송 의원님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최 의원님도 우리 의견이 있으실 것
현장에서 바로 아마 있어가 한 3분 정도 조금 말씀을 나누고 출연료 문제는 그다음 또 질문에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 뭐 혹시 하실 말씀이 좀 미래 기술에 대한 그 사업과 구체적 방향에 대한 거는 방향을 말씀하시면 거기서 아마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황은 그 우리 최 과장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소재 부품 장비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제조업이 생긴 이래로 뭐 계속 필요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없는 뭐 새로운 어떤 미래의 어떤 그 기술을 새로 이렇게 뭐 개발하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재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아까 미래 기술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게 소부장 관련된 제조에 기반이 되는 그런 쪽의 기술들에 대한 뭐 거기에는 뭐 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인력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뭐 최근에 이 정부 R&D의 투자 방향에 따라서 대학이나 연구소의 기본적인 어떤 교육이나 연구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정부 R&D 예산이 줄어들면 결국 뭐 연구소도 그 연구를 할 수가 없고 대학도 그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가 하여튼 선제적으로 정부 R&D라는 게 결국 이 소위 시장 실패 영역, 그러니까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결국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정말 우리 뭐 바이오나 어떤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도 해야 되지만 시장이 없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아주 기반이 되는 그런 기술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제조 기반 관련된 인력 양성이라든지 또는 뭐 인프라라든지 또 뭐 당장 돈은 안 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아까 뭐 말씀드린 그런 뭐 굉장히 많은 그런 기계 요소 기술이나 기반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쪽도 뭐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그 분야에 또 계속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어떤 그 시장이 창출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제조 이런 소부장은 미래 기술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소부장하면 생각나는 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들이 기술이 개발돼서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원론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도 필요하지만 마지막 사업화 단계로 가거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섬세한 아주 그 디테일한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오랫동안 연구를 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인들을 키워야 되는데 사실 그거 간단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시기 위해서는 출연료나 학교나 연구비를 일단은 확보해야지 살아가는데 사실은 길게 연구비를 비슷한 영역에서 확보한다는 게 쉽지 않고요. 늘상 중복성의 문제를 저희는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10년이고 20년이고 어떠한 분야에서 정말 끊임없이 디테일한 연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모든 분들이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부의 몇 분들은 저도 오랫동안 길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생태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야지만이 가능해서 조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길게 보는 어떤 소부장 정책이 저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사실 기업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효율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고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느냐 또는 그래도 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우리 조금 특별히 하실 말씀이 소부장 관련해서 있으신가요? 그 작년에 사실은 이제 그 소부장 관련해서 그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만들고 그리고 R&D 혁신 전략도 만들고 작년 연말까지 이제 핵심 품목에 대한 전략도 맞춤형 전략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고민을 해서 지금 그 잘 담아져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사업 관리 또 그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그 목표 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한마디 여기 더 붙이면 사실 저 부처 간의 중기부, 산자부에 흩어져 있는 아마 이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큰 틀에서 아마 보고 예산 분배는 아마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느끼고요. 그럼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 저 임현 의원님께서 느끼실 때 그 어떻게 하면 될 건지가 출연연, 정부 출연연 관점에서 각 기관들이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소속도 좀 다른 데도 있고요. 이 출연연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려 그러면 정부 R&D가 무슨 뭐 어떤 역할을 해주면 되냐? 그 협업 예를 들어서 협업 과제를 만들어주면 협업할 거냐? 그러면 사실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연구비를 따기 위해서 협업하는 거는 목적이 딴 데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정부 R&D 관점에서 이 부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부처가 됐든 여기에 속해 있는 출연연 간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질문이 아마 요 지금 그다음 질문입니다.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출연연에서 그러니까 PBS를 없애달라는 의견도 있고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이게 세상이 워낙 다양하다 보고 사람마다 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의 단일된 의견을 갖는다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출연연이 지금 서로 협업이 안 되는 이유는 저는 더 크게 보면 너무 경쟁 사회여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도 어차피 이제 나가서 돈을 따와야 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 전략에서 맞추신 투자 전략 쪽에 과제가 뜨면 가서 그걸 따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이제 PBS를 좀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결국은 조금 그 큰 틀에서의 과제 기획이 이루어지고, 근데 이제 출연연 개개인들의 그러니까 연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는 물론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의 연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국가에서 필요한 연구를 하고 싶어서 출연연에 오셨다는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기획을 잘해서 미션을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 뭐 그게 뭐 어느 연구원에서 하든 저희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평가와 어떻게 그걸 또 이제 받아들일 거냐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근데 가장 큰 거는 어쨌든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국가가 필요한 그 과제에 대해서 조금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제도적인 게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신진 연구자 아까 최도영 과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거를 공청회 가서 이제 봤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 교수님들 워낙 좋아지셔가지고 그러니까 연구의 소열성이 워낙 높으셔서 국내에서 학위를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포스닥을 외국에서 하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좋은 본인에게 커리어가 되기 때문에 다 외국으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본인이 정말 돈을 받아서 연구 책임자처럼 연구할 수 있는 그 큐리 시스템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잘 정착이 될 것 같아서 그 가장 액티브하게 일하는 수 있는 그 시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 제도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마 소부장 관련해서 우리 조 장관님
그래서 하실 말씀이 좀 의견을 주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마이크 있으면 좀. 여기 앉아서 아니면 저쪽. 앉아서 합니까? 일어나서 합니까? 예. 갑자기 저한테 마이크가 왔는데요. 과학기술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오기택입니다. 소부장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몇십 년에 걸쳐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왜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작년에 일본의 3대 품목 규제 그 상황하에서 우리가 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 하나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소부장에 대해서 과연 국민이 그래도 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정부가 과연 앞으로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일단은 먼저 앞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 우리가 R&D를 개발하는 속도만큼 우리의 경쟁국에서 소재 부품과 관련돼서 경쟁력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쟁력, R&D의 경쟁력과 기술과 R&D의 경쟁력과 우리의 이제 경쟁 상대국이 되는 다른 나라의 경쟁력 상승 속도가 관건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있어서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1년 단위로 그 성과를 나누어서 작년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으니까 그 성과가 금년에 어느 부분에 어떻게 나타났다 1대1로 매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과학기술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소부장 분야의 경쟁력은 지난 30년간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향상이 돼서 현재 한국이 경제규모 12위, 특히 제조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30년간 뭐 했느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우리 경제의 성장력, 그러니까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한번 답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왜 일본의 3대 품목 규제에 이렇게 우리 경제가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지만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즉 우리가 경쟁력을 더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반도체나 또는 원천 소재 분야 쪽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따라잡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패널 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인이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 수출 규제 건 관련해서 한 100대 품목 정도를 모든 거를 다 우리가 뭐 내재하나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그거를 국산화할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측면에서 효율성도 다른 한쪽 측면에서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해서 캐치업을 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높은 어떤 품목들은 기업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기관, 정부 서로 협업하에 단기적으로 저희가 그 수입 대체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을 잡았고요. 또 단기적으로 어떤 품목들은 저희가 R&D를 통해 가지고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두 가지로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대일 의존도를 낮추면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유지할 수 있다라면은 그렇다라면은 비R&D 측면에서 수입 대체 쪽으로 가고 그 대체한 그 소재나 부품이 국내 생산 라인에서 투입될 때 공정 최적화나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쪽에 대한 R&D를 지원하는 거로 해서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저희가 단기적으로 따라잡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초 원천 기술을 좀 갖고 있는 품목이나 소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기적인 시계를 갖고 기업과 그다음에 정부 출연령과 부처가 또 이어달리기를 전제로 해가지고 장기적인 시계를 갖고 저희가 부품이나 소재 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어떤 경제적 효율성 측면, 그 다음에 당장 공급 안정망 확보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요거를 갖고서 100대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까 2020년 금년이죠. 금년에 그 예산을 소재 부품 장비 특별 회계를 법적 근거도 만들어가지고 별도 관리하고 있고 그 품목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특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를 매년 계획 대비 차질 없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짚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추가 질문 2개 있는 거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과학기술 R&D 예산, 뭐 우리 아까 최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증가는 계속하고 있는데 연구비가 많지가 않아서 연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연구 지원을 계속적으로 좀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뭐 의견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대학 연구 결과를 사업 기술화로 어떻게 엮어갈 거냐. 아마 이거는 계속 저 지재위 국가 지재위도 있고 지재단도 있고 또 대학과의 TLO 조직도 있고 해서 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최소한 그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메일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혁신본부장 나중에 아마 종합을 또 한 말씀 하셔야 되니까 시간 관계상 오늘 온라인 공청회는 이걸로 마치고요. 너무 많은 좋은 의견들 오늘 제시해 주신 우리 패널분들 특히 아마 현장의 문제부터 다 해주셨는데 하고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주신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기정통부에서 반영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이번 투자 방향에 반영되지 못한 것들은 또 차년도 중장기적으로 이 반영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혁신본부장님이 많은 노력해 주실 거로 믿으며 오늘 마무리를 저는 하고 우리 본부장님 마지막 짧게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 공청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방송 이후라도 온라인 게시판은 이번 주 금요일 낮 12시까지 운영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혁신본부장님의 마무리 말씀으로 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냥 여기서 해도 되죠? 아니, 가운데. 예, 안 가고 남아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마무리 말씀드립니다. 시작할 때는 이게 온라인이라서 상당히 좀 쑥스럽기도 하고요, 좀 어색하기도 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3가지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뜬금없이 발생학을 한번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혹시 제가 질문을 하나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자랄 때 혹시 그냥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한번 생각할 때 손이 어떻게 자라실 것 같으세요? 손등이 먼저 생기고 손가락이 자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손의 모양 전체가 생긴 다음에 손가락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생기실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전자 것 같으세요? 후자 것 같으세요? 그냥 후자입니다.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효율적인 건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손등을 먼저 생기고 손가락 생기게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죠. 근데도 자연계에서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손 모양을 전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깎아 나가면서 손가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손을 만드는 겁니다. 이 이유는 유전적인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면서 또 각자의 어떻게 보면 손의 기능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때로는 비효율적인 거를 궁극적으로는 자연은 가장 효율적 있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걸 예산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예산도 아니면 정부 R&D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손의 모습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손가락의 모습을 특성을 살려서 만들 질적 성장을 할 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양적 성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질적 성장이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경쟁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만을 따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덧 24조의 R&D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제는 질적 성장을 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 대신에 연구 분야의 특성, 정부 R&D의 특성, 또 각 부처의 특성, 연구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젠 질적 성장을 이루어질 때가 됐다. 모든 준비 다 됐다라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유전학적인 특성을 살리듯이 예산의 정부 R&D 예산의 특성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정부 공직자들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다 들어야 되고요. 또 R&D와 관련된 부처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연구자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또 부처의 특성을 살림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 R&D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약간의 비효율성에 따르더라도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기인해서 2020년도 혁신본부의 아젠다 아니면 기본 철학은 저는 그냥 우리가 숫자를 3를 세 가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3업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3업의 첫 번째 업은 협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굳이 이런 소통을 하는 이유는 연구 주체 간의 협업 또는 부처 간의 협업 나가서 글로벌 협업을 할 때도 됐습니다. 첫 번째 3업의 첫 번째는 협업이고요. 저는 협업을 통하면 국가 R&D, 정부 R&D는 그 연구 성과가 단시간 내에 예산이 들었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른 부분이 필요합니다. 성과는 자연스럽게 업될 거다. 두 번째 업은 성과업입니다. 협업과 성과업을 통해서 그야말로 국민이 기대하는 그러한 결과를 낼 수가 있다. 정부 R&D의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야흐로 정부 R&D를 통해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분위기를 업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본부의 2020년도 아젠다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건 3업. 첫 번째 협업, 두 번째 성과업, 세 번째 분위기업입니다. 이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2부 순서는 4시 10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서 안내한 대로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 방향의 발표와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술 분야별 생방송이 진행될 주소로 접속하여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